좀 더 효율적인 형태 잡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속도의 시대고 또 굉장히 하이테크 시대입니다. 사람이 몸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갈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맞나요? 또 지금은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내가 거기서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가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목적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많은 역을 들고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천천히 가야지 많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또 얘기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단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갑자기 효과적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그림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형태를 잡아내는데 제가 가진 입시 경험으로는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태 잡는 방법을 배웁니다. 처음에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형태를.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까지 형태가 잘 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태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죠. 참 답답합니다.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형태를 잡아내지 못한다.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명암법을 배우는데 명암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형태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 자체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문제인데 표현하기 이전의 기술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작 뭘 표현해보기도 전에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 눈 하나 그리는데 2시간, 뭐 얼굴 하나 그리는데 뭐 4시간 이렇게 되면 현대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사람 얼굴 하나를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가치가 아주 높거나 무슨 대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뭐 하루 만에 딱 그려내고 좀 더 내용적이고 좀 더 사람한테 뭔가의 정서에 잘 맞는 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기술은 좀 더 쉽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금 이 현대에서 일반 사람들도 그림 그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현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어떤 격자 틀이나 또 트레이싱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태를 잡는 원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컴퓨터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거나 아니면 슬라이드를 비춰서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 특이해서도 안 되고 또 전혀 역사적 맥락이 없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원리에 맞고 그림의 원리에 맞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자기의 몸의 구조라든가 또 이런 것에 맞고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 안에서도 충분히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인 시간을 좀 당겨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게 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격자 틀과 트레이싱지 기법을 이용한 형태 잡기가 되겠습니다. 격자 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격자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와 틀이 합쳐진 말이죠. 물론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틀. 앞에서 배웠죠. 격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수직과 수평이 계속 촘촘하게 연결됐을 때 그것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뭡니까? 위치가 더욱더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림 틀 위에 위치를 찾는 어떤 보조선을 적절히 많이 그어서 그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게 되면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으로 형태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앞에서 형태를 잡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법은 비례법이라고 그랬죠. 그 비례법이라고 하는 비례법인데 그 비례법도 결국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틀이 가로 세로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은 비례법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1:1 크기로 똑같이 옮기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눈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가늠을 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벽 보기 과정에서 한번 배웠죠.
그렇죠, 그죠? 그 물체 바깥쪽을 새까맣게 칠했던 그 방법, 여백보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보고 그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격자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격자가 한 칸이 있는 경우가 수직의 수평이 연결돼서 하나의 화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서 아무래도 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오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수직과 수평이 한 칸인 경우를 더 촘촘하게, 격자를 이용해 더 촘촘하게 칸을 나누게 되면, 각 칸이 막 8칸을 놨다면 88에 64, 64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64칸 한 칸 한 칸을 어떻게 하냐면 여백보기를 하는 거죠. 한 칸 한 칸을 여백보기를 하게 되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형태가 정확해지죠.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이것을 조립을 하게 되면, 결국 좀 더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격자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그 여백보기입니다. 결국은 그냥 닮은 꼴을 이용해서 비례법을 이용한 대상을 보고 그대로 틀만 맞추어서 그 안에다가 사물을 채워가는, 보고 채우고 기울기라든가 크기, 면적, 두께, 길이 이런 것을 끊임없이 눈으로 비교해가면서 바로 그려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진을 찍지 않는 한에는. 그렇죠. 결국은 그 방법이 좀 더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만 체계가 아니라 이 방법은 사진에도 보입니다만 아주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 격자를 이용하거나 비례를 이용했던 방식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런 방식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작가들이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잡아낼 때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입시학원에서 석고상을 그릴 때도 결국은 이 방식입니다. 중심과 중심을 잡아서 십자를 긋고 다시 중심을 잡고 또 중심을 잡고 양쪽 끝을 또 중심을 잡으면 결국 큰 수직과 수평이 쭉쭉쭉 연결되는 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격자의 연장선상의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위치를 찾아서 위치를 잡아내는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격자를 촘촘하게 나누는 것은 형태가 좀 잡는 방법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 보고 이렇게 그리는 것을 잘 그린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외워서 그리는 방법 외에는 외워서 그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외워서 그리는 것은 그림에서 치명적이죠. 똑같은 그림이 양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이 달라지면 산물은 외울 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복잡한 형태도 또 큰 형태도 이 격자틀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특히 격자틀은 이 사진 자료, 이 자료를 이용해 자료를 놓고 그 자료를 옮겨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화지에 옮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자틀에 대해서 만들려면 그림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자료의 틀을 먼저 잡습니다. 물론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입니다. 구도. 내가 이 대상을 위해서 요 정도 선에서 잘라내고 또 머리도 이렇게 너무 공간이 넓어서 잘라내고 이건 이제 구도를 보는 거죠. 이 구도는 물론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사진이라고 하나요? 이런 정도 사진의 기준을 하면 되겠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고전주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여백 공간을 두면서 자기가 임의로 잘라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틀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그림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나오게 되고 이 크기는 화지의 크기에 맞추어서 2절지, 4절지면 4절지 지금은 4절지를 사용하니까 4절지 크기에 준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크게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틀과 화지에 있는 틀은 반드시 닮아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잡는 방법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법인데, 다 아시겠지만, 배운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또 이런 그림에다가 이런 산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가 20이고, 가로가 14라고 한다면, 화지는 클 수밖에 없죠. 스케치북 상태 크니까 내가 대충 화지의 적절한 크기로 한 26 정도를 임의의 크기로 잡아냅니다.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X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4대 22, 14대 22와 그 다음에 26대 X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것을 안쪽하고 바깥쪽을 따로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안쪽은 안쪽 길이,
바깥쪽은 바깥쪽끼리 하면 14x는 572가 되고, 그러면 x 값은 나누기를 해보면 되겠죠. 572 나누기 14. 이럴 때 계산기 사용합니다. 이거 앉아서 계산하는데 몇 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면 단 5초 만에 나오죠. 그럼 x 값이 40.85. 이 길이가 4.85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즈와 이 비례와 이 배는 닮았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형태도 결국은 이 여백 보기를 적절히 하게 되면 똑같은 닮은꼴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딱 만들어진 거죠. 이제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판이.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잡냐? 14를 하지 말고 28로 하면 어떨까? 28로 하면 여기가 얼마? 44가 단번에 나오죠. 곱하기 2나 3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방법도 뭐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좁은 방법이죠. 배울 때 넓은 방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반드시 26이 28, 20 꼭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죠. 좀 편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5배, 2.72배, 3.25배 이런 것도 분명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잖아요. 그거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격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자료에다 격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일단 자료의 트레이싱지 기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겠는데, 일단 자료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얹고, 그 격자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이게 이제 위에 트레이싱지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싱지를 적절한 크기로, 이 그림보다는 커야 되겠죠. 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런 다음에, 왜냐면 자료에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가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선을 긋다 보면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우개를 쓰거나 또 어떤 분은 볼펜으로 막 그어서 지울 수도 없고 몇 번 X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원 자료가 훼손이 되고, 훼손이 되다 보면 또 아무래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싱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지금 가로, 세로 정도를 8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어줍니다. 8칸 정도를 한 것은, 이 정도 A4 크기 정도인데 이게, 이 정도면 한 8칸 정도가 어떨까?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더 크다면 칸수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또 이 칸수가 더 많아지겠죠. 물론 작아지면 칸수는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적절히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8칸 정도를 나누면 되는데요. 나눈 다음에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게 좋겠죠. 나눌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격자도 선을 긋다 보면, 자를 이용해서 선을 긋다 보면 아무래도 오차가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먼저 4를 이렇게 지점을 잡고요. 얘도 4를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4와 0 사이에 이 중간을 다시 잡고 이렇게 그어주고 2와 1 사이 중간을 나누어서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를 쭉 대고 2, 4, 6, 8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꼭 보면 팔에서 남거나 줄거나 이런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오차가 자꾸 발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얘기합니다. 이외에 트레이싱지에는 샤프 연필을 이용하면 좋겠죠. 샤프 연필도 연필 심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 위로 이 선이 지나가는데 연필선이 너무 두꺼워지면 코를 거의 가리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럼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얇은 선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가로, 세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죠. 이 지점 한 개 한 개가,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 한 개 한 개가 다 형태 정보가 되는 거죠.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 한 칸 한 칸을 여백 보기를 해서 조립하듯이 그림 맞추기를 해가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려갈 때, 1번에 1칸,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명히 4번에 가로, 세로로 한다면, 4번에 1번 하면 요 모양, 요만큼만 그리는 거죠. 요만큼을 여백보기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하죠? 이렇게 잡아놓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잡아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그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자료에다가 트레이싱지를 했다면,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자료 위에 트레이싱지를 얹고 격자를 나눴다면, 똑같이 화지 위에도 8칸이면 8칸을 나누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또 각각의 칸도 똑같은 닮은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위에는 뭐 6칸을 만들어 놓고 화지에는 8칸을 만들게 되면 앞에서 말한 홀쭉이와 뚱뚱이 같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트레이싱 기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좀 이렇게 이렇게 응용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초벌 그림이나 에스키스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좀 고난도 방식입니다, 사실. 고난도 방식이라서 미리 사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바로 그 대상을 바로 표현을 해가지고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고급스러운 방법, 좀 더 정교한 어떤 일일수록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들이 치밀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전 작업, 전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고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전 작업이 거의 그 사람의 작품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창작하는데 노하우, 아주 전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습작이라고 하는 경우죠, 습작. 그래서 우리는 일반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떤 그린다면 바로 그냥 대상으로 물감 얹어 스케치 대충 해가지고 물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번씩 그려보고 이게 이 방법이 맞는지, 저 방법이 맞는지, 그렇겠죠, 그죠?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 방법은 똑같이 무슨 공사품 찍어내듯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똑같은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림은 또 달라집니다. 세 번 그리면 또 달라지고, 자기가 표현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루도 사람 마음이 12번 또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대상,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끊임없이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결과물을 미리 한번 예측도 해봐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바로 짓지 않습니다. 뭐 조감도도 만들잖아요. 그죠? 이 건물 도대체 완성이 되면 어떤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것을 조감도를 통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 그림을 곧바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정물을 그린다. 정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미리 그려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대나 뭐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 교육기관에서는 끊임없이 교수들이나 이 전문 화가들이 이 학생들한테 이런 드로잉 작업, 이렇게 습작을 많이 해봐라.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그림을 많이 그려봐라. 초벌 그림을 좀 그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명 그리는데, 혹은 어떤 뭐 사과를 그린다고 치고, 아니면 정물을 몇 개 그리는데, 일반 전문가들도 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앞에 몇 번씩 그려보면서 가늠하고, 이건 색이 안 맞아.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가늠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옮긴다는 거죠. 그런 준비된 몇 가지 자료들을 같이 다 합쳐서 또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그림을 바로 그리게 되면 이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전문가들도 몇 번씩 그려보고 그리는데, 아마추어가, 처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럼 당신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3번을 그려봐라 하면 도저히 시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 손 놔버리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문화센터든 일반 또 무슨 취미학원이든 간에 이 초벌 그림을 거의 안 가르칩니다. 초벌 그림들을. 그냥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벌 그림이 없이 바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고난도 방식을 굉장히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될 것을 대충 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이 방식을 가지고는 뭐 나오는 게 없죠.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초벌 그림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미리 한 번 정도는 그려보고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미술적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뭐 비슷한 예를 자꾸 들고 있는데, 이를테면 배추와 무와 고춧가루를 김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원재료일 뿐이죠.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사진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죠. 그것은 원재료일 뿐입니다. 우리가 풍경을 그리는데 이 추운 어떤 겨울이나 아니면 뭐 비바람이 치는 이런 데 나가서 풍경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환경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시베리아 이런 데서 풍경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밖에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린다 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가 미술품이라고 하지는 않죠. 거기에 내가 그리는 사람이 어떤 의지와 자기 표현을 자기 생각이나 가치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다시 말해서 배추와 무와 혹은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소금과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김치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한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술 활동 혹은 그림 그리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미술적 가공, 그 원재료가 배추가 김치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미술적 가공입니다. 작가가 개입하는 거죠. 자기가 개입해서 어떤 요소로 바꿔가는 것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본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람은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입체로 3차원인데 명암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바꾸려면 흑백의 정보만 필요한 거죠. 흑백 정보만 필요하고 선이 필요하다면 선의 정보만 요소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바로 미술적 가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가공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였을 때 전혀 새로운 또 조금 다른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초벌 그림 미리 한번 해봄으로 해서 또 가늠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구도도 잡아보는 이런 초벌 그림에서 역할을 이 트레이싱지 기법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미술적 가공의 원리로서 내가 이 대상에서 필요한 요소, 내가 색깔이 필요하면 색깔, 혹은 뭐 선이 필요하면 선, 뭐 색깔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명암이 필요하면 명암, 이런 내가 필요한 요소를 그 요소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요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트레이싱지 기법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싱지 기법은 대상에서 필요한 요소를 아주 선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적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 뺏기기 방식을 좀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라는 건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무리 초보자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잖아. 뺏기기라는 과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니까 좀 더 좀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이싱지 위에 나타난 요소를 보고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트레이싱지 작업을 한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요소를 다, 뭐 좀 다른 말을 좀 하면 단물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거기에 나타나는 미술적, 내가 필요한 요소만 옮겨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물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싱지 위에서 1차 가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지로 넘어가서 다시 2차 가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초보자들 중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 트레이싱지 기법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에 잘 안 맞습니다. 그림하면 의뢰에 그냥 당연히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결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결코 수준이 낮거나, 혹은 합리성이 없거나, 아니면 혹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조건과 더불어서 그림을 잘 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내가 어떤 표현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미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많은 작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작품을 본다면 미술 시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저건 트레이싱지로 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작품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뭐 다른 농담 삼아, 반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기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방식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전문가들만 아는 방식이에요. 전문가들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맨 처음 그냥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뭐 어깨에 힘도 좀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우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을 일반 가르쳐 주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매번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서 힘들게 가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공정하지 않죠. 자기들은 굉장히 쉬운 방식을 쓰는데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 빙빙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권위가 생기나요? 그것도 하나의 권위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배우자. 이건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배워서 내가 좀 더 내 표현에 충실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제대로 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얹어서 격자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선으로 어떤 트레이싱지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여기 보면 이 사진 자료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얹어서 명암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죠. 마치 그림 같죠. 벌써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미 이걸 다시 또 화지에 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을 한번 해보고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도 또 기본적인 명암 정보도 다 처리를 해보고 이 사진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뀌었다. 다시 미술적 가공이 이루어졌다. 다시 크게 확대할 때는 또 형태가, 또 모양이 또 제대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좀 쉽게 배워왔고요.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면, 또 이 방법도 익숙해지면 격자가 눈에 이렇게 마치 무슨 로봇 표현을 좀 하면 이상한 로봇이 눈에 무슨 격자가 쩍쩍쩍 나와 있듯이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 사물을 보면 격자가 이렇게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꼭 끝이 않더라도.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몸에 익힌 사람들은 웬만한 대상들은 굳이 격자까지를 나누지는 않죠. 오히려 트레이싱지 기법도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보정할 때나 형태가 이렇게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해주는 그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고 웬만큼 익숙해져 버리면 대상을 보고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실기 연습이 나오는데요. 트레이싱지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썩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일단 형태가 명쾌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얹어서 격자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옮길 건 아니니까 일단 얹어서 한번 뺏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태를 한번 선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뺏기기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비치는 것을 그려도 형태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면 또 재밌는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태는 완성이 없습니다. 형태를 잡는. 형태는 우리가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뺏긴다는 것도 기계가 뺏기는 것과 사람이 뺏기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람이 뺏기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또 아름다운 일인데 그래서 대상이 똑같아지지 않죠. 이 사람이 그린 것과 내가 그리고 또 저 사람이 그린 게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이 결국 더 많은 다양함을 만들어내고 또 아주 풍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완성은 없고요. 끊임없이 이제 연습 훈련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답답하죠. 끊임없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덜 연습하고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열심히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많은 연습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좀 더 정확해집니다. 형태가. 또 더욱더 집중력을 가진다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또 사물에 대한 다양한 오랫동안 그리다 보면 사물의 다양한 사물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물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 사물의 원리를 또 잘 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좀 생소한 사물을 만나다 하더라도 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잡는 방법이 제가 비례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렸고 기울기법, 거리, 면적, 그다음에 공간 이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자적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쓰는 게 좋고요. 또 자기 방식에 맞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태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려놓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사람은 그게 참 익숙하지 않죠.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한 해놓게 되면 어떤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내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꾸 긍정성이 가미가 돼요.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긍정성이 잘못하게 되면 틀린 것도 맞다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잘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쓴 철학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사람은 의심하는 존재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그 의심하는 존재야말로 그 의심하고 있을 때만 그 사람,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신 없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가미해서 비교를 해보면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여기서 왜 틀렸는지 알 수도 있고 그 틀리는 고침으로 해서 형태가 정확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잘 그리는 사람보다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고치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예술적 어떤 능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를 봐라. 전체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자꾸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발전하죠. 자기 세계가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좀 친구 관계 조금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 이렇게.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또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와 유기적인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영역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가 뭔가 막히거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영역이 좁아들어요.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도 작아지고 또 영역도 아주 좁아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 골방에서 혼자서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를 그린다는 것은 내 영역이 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시야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를 보려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 결국 자기의 좁은 영역이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부가 눈에 밟힙니다. 사람을 그리려면 사람의 이 얼굴형, 이런 전체적인 얼굴형이나 전체 어깨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눈 하나 보이고 코 하나 보이고 입술 하나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입술 그릴 때 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도 않죠. 그것만 오래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축구 선수와 감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는 물론 훌륭한 축구 선수는 감독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는 자기 포지션에서 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해서 골을 넣느냐 이런 걸 걱정하지만 감독은 경기 전체를 바라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는 게 아니고 선수 11명 선수와 또 상대방 11명 선수를 전체를 손아귀에 놓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작전을 짜고 선수를 교체도 하고 또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죠. 그 차이가 축구 감독이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못해도 감독을 그 사령탑을 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나이 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어떤 걸 조율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넓은 세상을 알고 있고 그 넓은 세상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좁은 사절지 안에서 헤매지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내 손아귀에 가지고 있다가 실력이 는다면 그것이 이절지로 발전하고요. 더욱더 는다면 더 큰 화면으로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림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려가죠. 결국 내 세계,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이 결국 내가 형성된다는 것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실기 연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격자틀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 트레이싱지를 얹고 또 트레이싱지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 위에 격자를 나눈 다음에 트레이싱 그 위에 나타낸 어떤 그 자료에 비치는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 형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되고요. 또 수정도 해가면서 잡고 난 다음에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화지에 옮겨서 똑같은 방법으로 격자 나누고 해서 옮겨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데 일단 그 입체가 있는 사물을 대상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형태 정보죠. 좀 예제 그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상당히 재밌다는 건 느끼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어떤 뭐 색깔 정보도 있고 명암 정보도 있는 것을 이렇게 선으로만 바꾸어도 이걸 미술적 가공이라고 합니다. 미술적 가공.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미술적으로. 이렇게 해도 남들 독특한 어떤 조형미라든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좀 크게 봤는데 이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르죠. 물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선의 맛이라든가 선의 굵기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맛이죠. 어느 부분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도 또 맛을 다르게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좀 비슷한 선의 굵기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너무 또 특이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옷 부분도 한번 이렇게 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면서도 그죠? 또 재밌는 느낌이 나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잡기는 주로 자료를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이 자료를 화지에 옮기는 과정이고요. 직접 대상을 보고 그리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훈련이 일정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뭐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는 훈련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 또 굳이 대상을 보고 그리지 않아도 또 자료를 잘 이용만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들은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고 트레이싱지 기법을 충분히 한번 수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가공이고 미술적 가공이고 그 다음에 초벌 그림입니다. 몇 번씩 한번 그려본 다음에 사람들 몇 번 그려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려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보자들한테 2번, 3번 그려보고 그려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한 번이라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레이싱지 위에서 한번 해본다. 서서 그것이 뺏기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비례법을 잘 활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복잡한 사물들이 나름대로 어떤 선에 의해서 좀 재밌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기에 대해서는 실기 강사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 과정이 되어야 다음에 이제 입체를 내는 방법도 이제 좀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기 강사들의 실기들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그 원리를 좀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형태 잡기에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또 방법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